처음에는 이익을 전혀 안 내고 투자받은 돈 쓰면서 굉장히 저가로 그 플랫폼을 장악을 합니다. 기본 요금보다 좀 더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도. 콜 멤버십 가입해갖고 할 때하고 지금 똑같아요. 200 남았어, 200. 그럼 이렇게? 한국에 한국에 느낌이 어떠냐면 이 정도 갖고는 너네 괜찮잖아. 너네 안 죽어.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들이운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동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플랫폼 기업. 쉽게 말하면 고객과 판매자를 편리하게 연결해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로 이윤을 취하는 그런 기업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동경 기자가 여러 차례 취재를 했고 그 문제점을 고발했던 쿠팡. 이런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을 취재했습니까? 네, 이제는 재벌 못지않게 커진 카카오 그리고 숙박 플랫폼 1위 업체인 야놀자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택시 호출부터 금융 핀테크까지 지금 카카오가 진출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루에 오가는 사람만 80만 명이 넘는 서울 강남역 부근. 밤 10시가 되기 조금 전에 카카오티 앱으로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스마트 호출비가 1,000원 붙습니다. 일반 호출은 추가 비용 없이 주변 택시를 불러만 준다면 스마트 호출은 피크타임의 배차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식당이 하나둘 문을 닫는 밤 10시 무렵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다시 앱을 켜고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8분 거리에 있는 택시까지 검색해보지만 빈 택시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두 차례 일반 택시 호출에 실패하고 이번에는 스마트 호출을 이용했더니 금세 택시가 잡힙니다. 추가 요금은 3,000원. 30분도 안 돼 스마트 호출료가 2,000원이 뛰었습니다. 원래 스마트 호출비는 주간 1,000원, 새벽 2,000원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4일부터 카카오가 이 스마트 호출비를 5,000원까지로 대폭 올린 겁니다. 현재 서울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 스마트 호출비 5,000원이 더해질 경우 8,800원부터 요금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솔직히 돈도 아깝고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기본 요금보다 좀 더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도. 그냥 버스 타거나 걸어 다닐 것 같아요. 스마트 호출료는 그때그때 상황 봐서 인공지능이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탄력적으로 정해준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었습니다. 손님 입장에선 지금 왜 2,000원을 더 내야 하는지 3,000원을 더 내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당장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따따블 택시를 만들어낸 카카오의 횡포, 요금 전횡이라는 언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인상 8일 만인 지난 13일 스마트 호출비를 최대 2,000원으로 원위치시켰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카카오는 택시 수요가 많을 때 기사들의 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탄력 이용료 제도를 선보였지만 서비스 이용료가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각계 우려의 목소리를 깊게 받아들여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카카오의 호출비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출범할 때만 해도 카카오는 택시 호출비 완전 무료를 내세웠습니다. 승객과 기사 양쪽 모두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습니다. 그러자 3년 만인 2018년 호출비 유료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배차 확률을 높여주는 우선 호출 서비스를 2,000원에 빈 택시를 강제로 배차해주는 즉시 호출 서비스를 5,000원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승차 거부에 진저리 친 경험을 주요 공략 포인트로 삼은 겁니다. 우선 호출은 수락 확률이 높은 택시기사에게 우선적으로 요청을 함으로써 이동의 확률을 높이는 그런 호출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비어있는 택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배차를 하는 승차 거부가 없는 형태의 호출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밀려 절충안으로 나온 게 1,000원이 붙는 스마트 호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호출료 인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걸까? 원래 택시 요금은 서민 물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택시 요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최종 우리가 요금 인상이 결정되기까지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등장한 타다 서비스가 택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대형 승합차는 기사까지 소개할 수 있는 법률 틈새를 이용해 30% 비싼 사실상의 고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출시 9개월 만에 100만 가입자를 돌파하자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렌터카를 이용한 승합차 호출 영업의 문턱을 높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만들어집니다. 호출 서비스를 하려면 기여금을 내거나 택시 회사를 사든 가맹 택시를 모으든 어쨌든 기존 택시를 활용하게 했습니다. 대신 호출료 등 요금 책정은 자율권을 준 겁니다. 택시에 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든지 어르신이 여기에 나왔을 때 어르신을 모시고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하게 되기 때문에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타다는 결국 서비스를 접었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19년 이후 카카오는 택시회사 11곳을 직접 인수했습니다. 가맹 계약을 맺어 확보한 법인 택시까지 합하면 카카오 휘하의 택시는 모두 2만 6천 대에 달합니다. 또 카카오 택시 앱은 택시기사 25만 명 가운데 23만 명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로 등극한 겁니다. 경쟁자가 없으니 가격 인상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고 저항이 강하면 인상폭을 조정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며 수익을 늘려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격을 정하는 그 규칙을 바꾸는 거죠. 이런 힘을 가진 택시 회사는 그전에는 없었죠. 이거는 플랫폼 기업이고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독점이 되고 나면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씩 테스트하면서 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공급자인 택시기사 쪽에서도 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올해 3월 내놓은 택시기사용 프로 멤버십. 원래 호출받는 건 무료였는데 월 9만 9천 원을 내면 택시기사에게 원하는 목적지 우선 배차권을 줍니다. 승객들에게는 승차 거부를 안 당하게 해주는 걸로 공략에 나섰던 카카오가 기사들에게는 반대로 골라 태울 권리를 주고 대가를 챙기는 겁니다. 선착순 멤버십 2만 명이 사흘 만에 찼습니다. 가입하려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벌써 다 차서? 예. 손님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갖고 손님 좀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기사들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처음에 콜이 하도 안 떨어져갖고 수입이 없어갖고 딴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런 거 해볼까 그리고 이제 했는데 콜 멤버십 가입해갖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앞으로 너도 나도 가입하면 역설적으로 우선 배차 같은 차별화된 혜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가입하지 않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은 너무 커 반드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전면 유료화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일단은 가입을 하지 않으면 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울며 계산을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는 거죠. 서비스를 이제 무료화는 없애고 유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이에 대해 카카오는 택시기사용 프로 멤버십은 콜 수요에 최대한 잘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가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프로 멤버십 가입 여부에 따라 콜 배정률이 달라지는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대리를 전화로 부른 거야? 카카오는 다른 중개업체보다 저렴한 수수료만 받던 대리운전 사업에서도 추가 비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2만 2천 원의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매일 호출 2개를 우선 노출시켜주는 프로 단독 배정 서비스입니다.
심리적으로 쫓기더라고요. 다른 기사분들은 다 가입을 하면은 나만 가입을 안 하면은 그 불이익을 받거나 나 혼자 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가입을 해서 똑같이 콜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떴는데 이 사람은 안 떠. 그럼 이 사람이 먼저 뜬 사람이 당연히 잡겠죠. 이것도 시장 지배력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대리운전 전화호출 2위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1위 업체와 합작사를 세우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 서비스 역시 모바일뿐 아니라 전화로 대리운전을 부르는 손님까지 받고 싶은 기사들이 원하면 가입하는 서비스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2017년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전혀 예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은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건비와 점포 운영비를 절감해 높은 예금이자와 낮은 대출 이자로 고객과 만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출범 닷새 만에 개설된 신규 계좌만 100만 개에 달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난 6일엔 코스피 시장에도 상장됐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43조로 기존의 금융회사들을 모두 제치고 금융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출 이자는 어떨까? 올해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1, 2등급 고신용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는 3.62%,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이들 중 가장 금리가 낮은 NH농협은행과는 0.76%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같은 인터넷 은행인 K뱅크보다도 0.46%포인트 높습니다.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의 대출금리 역시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았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설명입니다. 카카오그룹의 기본 사업 방향은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입니다. 택시, 대리운전, 은행, 결제, 증권, 보험, 온라인 쇼핑, 엔터테인먼트, 게임, 배달, 배송, 교육, 각종 레저 활동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계열사만 158개에 달합니다. 카카오는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들의 후생을 사실 높여줬어요. 높여줬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사실 소비자들의 그 후생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어떤 순간 이전까지는 다 공짜로 부를 수 있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 모바일 폰 안에서 쉽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걸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죠. 네, 택시 요금의 은행 이자에 그러니까 일종의 카카오발 요금 인상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시작할 때는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자들의 힘을 빼고 경쟁자들이 사라지면 소비자들 선택권도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은 혼자서 가격 결정권을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난 뒤에 더 비싸진 청구서를 내미는 거, 이거 플랫폼 기업이 접수한 시장에서는 매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숙박 여행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대표적인 숙박 앱으로 잘 알려진 야놀자 얘기입니다. 숙박업소 업주들은 야놀자의 횡포에 남는 돈이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놀까? 중독성 있는 광고로 잘 알려진 숙박업소 예약 앱 야놀자. 야놀자는 2005년 모텔 종업원 출신 이수진 대표가 만든 숙박업소 정보공유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경험이 있는 거에서 한우물을 파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결국에는 저는 숙박업에서 이 재미가 붙으니까 이게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인터넷 카페에서 모텔 예약 사이트로 커진 야놀자는 지난 2011년 모바일로 수요가 대이동하는 시기에 발빠르게 앱을 내놔 시쳇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야놀자는 모텔뿐 아니라 펜션, 호텔, 해외 숙소 예약까지 서비스를 넓혀 가입자 1,3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1위 숙박 여행 플랫폼으로 컸습니다. 올해는 기업 가치가 무려 10조 원까지 불어나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로부터 2조 원의 투자도 끌어냈습니다. ホテルの予約宿泊ですね、それから移動、さまざまな体験だとか飲食、これらを AI を使ってですね、どんどん革新するということで急成長している韓国No.1の旅行プラットフォーム。 하지만 정작 야놀자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숙박업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객실 30개짜리 모텔. 매출 5천에 직원 순수 월급만 2천 정도. 그리고 그냥 공과금이 한 600 정도. 수도 전기 600? 네. 이자만 2,200. 200 남았어, 200. 여기에 프로 수수료 500에? 네. 광고비 300에. 기품을 아직 안 집어넣었죠? 그렇죠. 안 집어넣었죠. 참 슬프다. 월 매출이 5천만 원에 달하지만 800만 원이 야놀자로 빠져나가고 정작 업주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직원 8명 중 3명을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교대로 카운터를 지키기도 하지만 적자를 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결론은 다 대출이죠. 우선은 이제 대출인데 대출이 이제 미리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먼저 대출부터 신청해요. 근데 안 되면 결론은 매물로 나오거나 별게 없어요. 은행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야놀자는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는 걸까? 기본은 예약 수수료입니다. 야놀자 수수료는 매출의 10에서 15%. 10만 원짜리 방을 예약하면 일단 15,000원이 야놀자 몫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 배달앱 수수료가 식당으로부터 3에서 5%대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사 수수료엔 결제 수수료와 24시간 고객 대응, 마케팅, 플랫폼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실수익은 1% 정도란 게 야놀자의 설명. 또 최대 27%에 달하는 해외 숙박 앱의 수수료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야놀자는 해외 숙박 앱들은 받지 않는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앱을 실행했을 때 눈에 띄는 곳에 업체를 배치해주는 대가입니다. 최소 광고비는 월 40만 원 선. 45만 원짜리 하면 사장님 어디에 나와요? 예. 다 밑에 나오죠, 밑에. 안 보여, 안 보여, 아예. 아예 안 보여요. 돈을 내는데도 노출은 안 되는 거죠, 거의. 광고비를 올릴수록 앱에서 업소의 노출 위치도 위로 올라갑니다. 고액 광고가 제일 어느 지역에서 들어가도 얘들이 제일 일본으로 뜨는 거예요. 거기를 뜨면은 일단 먼저 노출이 되니까 내가 돈을 많이 줘서라도 아무래도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문제는 숙박업소 노출 영역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야놀자 앱에서 모텔이 노출되는 메뉴는 지역, 내 주변, 쿠폰, 특가 등 5곳. 여러 메뉴에서 상단 노출을 하다 보면 광고비도 점점 늘어납니다. 최고 많아봐야 100만 원 선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 인기 추천을 만들고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짜리 광고하던 업체들이 150만 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지역 탑이 생기고 그때마다? 네, 광고비 영역이 늘어나는 거죠. 비싼 광고하던 업체들이 다시 그 위로 계속 올라가는 순환으로 광고비가 올라가는 거고요. 최근 광고비는 월 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보면 업소들 랭킹을 적어놔요. 제일 잘 나가는 업소 순으로 해가지고 그래놓고 우리 업소가 여기 좀 밑에 있잖아요. 사장님 업소 여기 광고 이거 쓰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여기 보세요. 여기 광고 500만 원짜리 쓰죠. 이거 써도 이만큼 버니까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유도를 한다고 이렇게. 게다가 야놀자가 최고가를 받는 상단 광고 개수 자체를 늘리면서 같은 돈을 내고 효과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처음에는 한 업소만 신청받았었어요. 두세 달 있다가 여기는 뭐 구가 2개니까 구마다 1명씩 한다. 또 두세 달 있다가 2명이 됐다. 몇 달 있다가 4명이 됐다.
지역 탑 광고니까 한 개 업소만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8개 업소가 지역 탑이라는 그 광고 상품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 야놀자는 광고 여부는 전적으로 숙박업주의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야놀자 앱에서 광고는 특정 영역에 제한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뿐 비광고 영역이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주들이 고액 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쿠폰입니다. 야놀자 앱의 판매가 5만 원짜리 방, 할인 쿠폰을 쓰면 4만 원에 잘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왠지 할인받았다고 하면 만족도도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할인받아서 사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괜히 막 심리적인 만족감? 난 합리적인 소비를 한 거야. 근데 실제로 합리적인 소비일 수도 있어요, 이건요. 같은 상품을 싸게 산 거니까. 그럼 할인 쿠폰 비용은 누가 내는 걸까? 모텔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쿠폰은 업주 맘대로 붙이지도 못합니다. 업주가 광고를 하면 광고비 가운데 20에서 30%를 야놀자가 할인 쿠폰으로 알아서 붙여주는 식입니다. 자기네들 회원들을 위해서 야놀자가 이렇게 혜택을 준다 그렇게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숙박업주 호주머니에서 다 나온 돈을 야놀자가 생색을 내는 거예요. 비싼 광고를 하는 업소일수록 고액 쿠폰도 많이 생깁니다. 광고비에 따라서 액수 자체가 틀려지게 붙고 100만 원, 150만 원짜리는 쿠폰이 1,000원, 2,000원짜리가 붙으면은 300만 원짜리는 5,000원짜리 막 붙여놓고 그래요, 쿠폰을.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여기 5,000원 더 싸네? 일로 가자. 쿠폰. 쿠폰이 다 떨어지면 손님도 끊기기 십상입니다. 이 때문에 쿠폰을 확보하기 위해 더 비싼 광고를 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쿠폰, 아까 말했던 쿠폰, 이 소진이 되면 금단 현상이 오거든요. 업주들 입장에서 없으면 안 들어올 거라는 심리적 부담이기 때문에. 좀 드문데 저희처럼 이제 약간 유흥이랑 혼합되어 있는 상권들은 그런 쿠폰이 딱 끝나는 순간 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약이. 그럼 입장에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뭘 해야 되지? 광고를 높일까? 그런데 이렇게 수백만 원씩 하는 광고를 하고도 광고 상품의 종류는 무엇인지, 광고 노출 기준은 무엇인지 업주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뭐 1년이면 거의 3천, 4천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세세한 설명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광고가 어디 어격으로 가고 쿠폰 얼마입니다. 딱 이렇게까지. 이와 관련해 야놀자는 업주의 동의 없이 쿠폰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요일, 객실 단가 등에 따른 업주의 요구를 반영해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창궐로 숙박업계나 여행 레저업계는 유례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야놀자는 지난해 매출 2,888억 원을 올리고 영업이익 109억 원을 내며 오히려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단순 숙박 예약 서비스를 넘어 종합 IT 테크놀로지 회사로 변모를 선언한 야놀자.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그러나 업주들 사이에서는 정작 야놀자가 발전시키는 건 착취 테크놀로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업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나 니네 밑에서 있었는데 너네들 돈 많잖아. 이 정도 갖고는 너네 괜찮잖아. 너네 안 죽어. 나한테 다 이렇게 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막 이런 느낌이 들어. 막.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숙박업소 찾기도 편하고 또 싼 값에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정말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군요. 네, 모텔 업주들 입장에서는요. 수수료에 광고비까지 빠져나가면 적자인데 그렇다고 야놀자에서 빠지자니 그러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참 진퇴양난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야놀자는 계속해서 광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광고 비용은 또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야놀자는 최근 들어 모텔 프랜차이즈 사업부터 객실 관리 업체, 비품 업체까지 인수하면서 빠르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번화가. 모텔 한 곳이 불을 밝힌 채 영업 중입니다. 야외 바와 실내 공연장, 헬스장까지. 주변 다른 모텔보다 눈에 띄게 좋은 시설을 자랑합니다. 이 모텔 브랜드의 주인은 바로 야놀자입니다. 사실 야놀자는 예약 중개업자이면서 동시에 모텔 브랜드를 6개나 보유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2011년 9개로 시작한 일명 야놀자 모텔은 이제 전국에 237곳이나 됩니다. 야놀자 같은 거는 뭐 시스템이 처음 모텔 뭐 창업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A부터 Z까지 다 준비를 해주고 고객 유치하기 좀 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 상호점도 야놀자와 같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만 해도 25개구 가운데 17개구의 야놀자 모텔이 들어선 상황. 마포, 성북, 관악 같은 숙박업소 밀집 지역엔 서너 개씩 성업 중입니다. 반경 150m 안에 야놀자 모텔 3곳이 모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데는 4개까지 봤어요. GS25C가 50m 내에 3-4개가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야놀자는 브랜드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금 한 상권에다가 다 집중해서 넣거든요. 야놀자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숙박 빅데이터입니다. 어느 지역에 숙박 수요가 많은지, 어떤 시간대에 고객이 몰리는지, 객실 가격대는 어떤지 모든 정보가 야놀자로 모입니다. 여기에 야놀자는 지난 2019년 객실 정보 시스템 1, 2위 업체를 인수하고 모텔 관리 디지털 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국의 모텔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조란 뜻입니다. 예전 같으면 모텔 상권을 분석할 때 현장에서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 숫자를 직접 셌습니다. 야놀자는 거래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죠. 현재의 야놀자라면 모텔에 있는 비품 재고까지도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업주들은 야놀자가 자신들의 모텔에서 얻은 정보로 상권 분석을 한 뒤에 야놀자 프랜차이즈 모텔의 입지를 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거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야놀자에서 또 여기 우리 옆 가게에다 또 냈어요. 그럼 우리 걸 데이터를 다 알아요. 야, 손님들 이쪽은 20대가 얼만큼, 30대가 얼만큼, 뭐 결제가 얼만큼, 그리고 가격은 이럴 때 이 시간대 많이 들어오고 정확히 타겟을 노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 야 여기는 그러면은 뭘 더 하면 되겠네. 뭘 더 하면 되겠네. 입지를 선정한 다음은 리모델링입니다. 야놀자는 주로 지역의 낙후된 모텔을 리모델링해 자사 브랜드 모텔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놀자의 건설자 회사 야놀자 C&D가 등장합니다. 야놀자 모텔 한 곳당 최대 6천만 원에 달하는 설계비와 수억 원의 공사비가 야놀자 C&D로 들어갑니다.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에 대한 걸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돈을 내라 이거예요. 자기네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실제로 지난해 야놀자 C&D는 505억 원 매출에 당기 순이익 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본사를 제외하면 가장 돈을 잘 번 계열사였습니다. 일반 모텔 업주들은 또 야놀자가 앱에서 노골적으로 자사 브랜드 모텔을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앱 최상단에 자주 노출이 되거나 야놀자 모텔을 위한 프로모션들이 수시로 생긴다는 겁니다. 항상 키면은 자기들께 제일 먼저 올라가 있어요. 모든 게. 그럼 얘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항상 400, 500짜리 한다는 얘기. 그런데 그러면은 나도 400, 옆 사장님도 400, 다 같이 400을 해봐요. 그럼 그래도 얘는 위. 같은 거에서 랜덤이 아니에요.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실제로 야놀자는 고급형 모텔 추천 페이지도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가 보니 죄다 야놀자 모텔이었습니다. 야놀자는 이에 대해 자사 프랜차이즈 모텔은 일반 모텔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모텔에게 낮은 광고비나 추가 쿠폰 같은 혜택을 주는 일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브랜드 모텔의 객실 관리 시스템, 그리고 건설업까지 안 하는 게 없는 야놀자는 최근 또 다른 사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모텔에 칫솔, 샴푸, 수건, 음료 등을 공급하는 비품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가 납품 공사를 펼치며 기존 비품 업체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000원인데 그쪽에서 제시한 게 2,600원인데 이 가격 뻔히 보면서 안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낮추고 들어가가지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이. 어려워진 정도가 아닌데 지금 유지를 할까 말까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업주들은 또 야놀자가 말로만 상생을 외칠 뿐 정작 책임은 업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미성년자 혼숙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야놀자에선 만 14살 이상이면 별다른 제약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숙박업소에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야놀자에서 해도 신분증 확인은 오롯이 업주 책임인 겁니다. 저희가 항상 진짜 24시간 무슨 38선 것처럼 지켜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화장실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잠깐 뭐 손님이 다른 걸 요청하면 그거 처리하러 갈 수도 있는 거 잠깐 비울 때가 있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올해 초 중소기업 중앙회가 모텔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혼숙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업주들은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여부만이라도 표시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디나 이름, 몇 시에 오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끝.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맨날 일일이 이 사람 이 방에 들어갔는데 하나하나 다 잡고 있고. 야놀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한 성인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야놀자의 갑질 의혹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19년 야놀자 이수진 대표에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 야놀자라는 회사가 단순히 예약만 도와주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뭐 안 하는 게 없는데요? 네, 심판을 봐야 할 사람이 아예 선수로 경기장을 누비고 다니는 모양새인데 이러면 불공정 경쟁 같은 문제가 없나요? 네,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은 등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사업 모델도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법이 모호하기도 했고요. 또 법이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머리글자를 모아 가파라고 불리는 막강한 플랫폼을 구축한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입니다.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은 온라인 광고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애플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 결제를 추진한 게임 업체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 시장을 절반 넘게 먹어치운 페이스북에겐 미디어 독과점 우려가 있는가 하면 아마존은 열악한 물류센터 노동 환경과 과도한 자사 제품 노출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실제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독과점 규제는 독점 기업을 쪼개 팔라고 명령할 정도로 막강하지만 1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를 규제하는 데만 초점을 둔 겁니다. 하지만 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은 상품 판매자 간 경쟁을 유도해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은 이용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에게 피해는커녕 이익이니 괜찮은 걸까?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연방거래위원장이 된 리나 칸의 입장입니다. I think there's no doubt that consumers have in many ways benefited immensely from Amazon services. I think it's a question of what's happening in the rest of the ecosystem and the rest of the marketplace. If you're a monopolistic firm that's earning monopoly rents in the business in which you're dominant and you're using those rents to then subsidize entry into all these other markets, that could also distort competition that way. 미 하원도 플랫폼 규제의 5법을 꺼내들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자사 제품을 직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행위도 제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TV 브랜드를 팔거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도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과 선수 중 하나만 하라는 압박입니다. 언제든지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너희 까불어 회사 분리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떨 수밖에 없는.
한국도 플랫폼 규제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거래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 거래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결제는 인앱 결제. 그러니까 무조건 구글 결제 수단만 쓰도록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컨텐츠 종류를 불문하고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이거는 앱 개발사에게도 문제지만 이용자들에게도 전반적인 디지털 컨텐츠의 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거여서 독과점의 횡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도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입니다. 법을 내용을 보면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앱을 다른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앱을 심사할 때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잡을 수가 있는 행위들입니다. 다만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입법 형식으로 법에 담아 주어서 시장에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1년의 논의 끝에 법안은 지난달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 주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금을 쏟아부어 시장을 장악했으니 가격을 올리고 이윤을 뽑겠다는 건 플랫폼 기업의 속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안 쓰면 어쩔 거냐는 식의 횡포, 그리고 도가 넘는 청구서는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플랫폼 시대, 독과점패의 양상이 달라진 만큼 그에 맞는 게임의 룰과 규제 틀을 시급하게 재정비해야 할 겁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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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5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플랫폼 기업의 이면, 그림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동경 기자가 플랫폼 전문 기자, 쿠팡에서 직접 몸으로 일도 해보고 배달도 직접 해보고 오늘은 좀 안 뛰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그 사무실에서 취재한 듯한 느낌이 좀 있던데. 아닙니다. 이 그림자라는 게 사실 정말 잘 안 보여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모양이 그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뛰기보다 이번엔 앉아서 이렇게. 근데 사실 그 거의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라는 기업은 전 세계적인 뭐 구글에 필적하지 않나. 우리나라 내에서의 영향력만큼은 사실 뭐 톡은 물론이고요. 네. 택시 있죠, 대리 있죠, 뭐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뭐 뱅크, 그 다음에 또 맵, 그 다음에 이제 선물도 하고 다. 내비게이션까지 뭐 정말 뭐 이커머스도 다. 네. 네. 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흔히 알던 예전에 그 다음 포털 사이트 정말 언제적 얘기하십니까? 한메일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저야 한메일 세대죠. 그러니까 고인돌 시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알던 그 기업이 진짜 아니에요 이제. 맞습니다. 예. 계열사 숫자가 150개가 넘는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가 증시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이었는데 바로 증시에 상장을 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기존 제도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은행들을 맞습니다. 한 번에 뛰어넘었다 그래서 근데 실제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회사들인데도 그만큼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처음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나왔을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왜 그 기준이
국내 어떤 그냥 은행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융그룹들, 세계적인 금융그룹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이런 것들을 BOA, 그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는 그 회사랑 비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주가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막상 상장을 하고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서 43조입니다. 시가총액. 어제자로 43조 네.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거, KB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자산운용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하루 아침에 그냥 훌쩍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사실 대단하긴 한데 대단하죠. 대단한 거고 대단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카카오 의장이 그 국내 부순위 1위에 올랐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90부자 1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 뭐 특히 택시라든지 뭐 이런 시장은 이미 다 정리가 돼버린 시장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5,000원 나왔을 때 진짜 조금 말 많았었잖아요, 이동경 기자, 그죠? 네, 이번 달 초에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직접 얼마나 정말 나오는지 그 액수가 나오는지를 직접 타러 가봤는데 목요일 밤 10시 어간 앞뒤로 해서 잡아봤더니 뭐 10시 전에 이제 사람 밀리기 전에는 그냥 기본 스마트 호출료 1,000원만 나오다가 딱 10시를 한 5분 10분 넘기는 순간부터 3,000원. 근데 이제 5,000원까지 열어뒀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뭐 4단계 적용이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 뭐 AI가 계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보기에는 아직 이제 5,000원 배차할 때까지는 아니었나 보다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 3,000원 정도까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실제로 그 택시를 잡아서 좀 타고 이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죠. 기존에는 그 카카오 택시를 호출할 때 일반 호출은 수수료가 따로 붙는 게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호출은 1,000원. 이게 이제 맥시멈이었는데 사실은 스마트 호출 1,000원 내는 것도 사실 좀 아까워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일반 호출로 많이 타임 없이 기다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수준을 확 갑자기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 5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일반 호출로 안 잡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피크 시간대 같은 경우. 저도 2번 잡아보고 안 돼서 전화를 시킨 거니까요. 사실 이번에 보면서 카카오가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소비자들의 페인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정말 싫었다라는 경험. 아니 내가 이렇게 택시를 잡았는데 승차 거부당하는 점을 딱 파고들어서 승차 거부 없는 호출 서비스를 딱 등장시키고 그걸로 돈을 받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나 차고지 들어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해서 나랑 행선지 맞는 곳 그런 사람을 태우고 싶은데 골라 태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승차 거부잖아요. 사실 현행법상 금지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딱 공략해서 내가 행선지를 정할 수 있는 기사님들이 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딱 등장시켜서 돈을 받고 전형적으로 양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구조를 딱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영리하게 파고들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역에서 자정이 되면 뭐 뉴스데스크 보도에도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뭐 3차선까지 나와가지고 택시 잡는데 막 1시간씩 걸렸어요, 정말. 아이템 없으면 강남역 좀 나갔다 와서 하나 해와라. 안 잡히지 않냐? 그렇죠. 요즘도 안 잡히지 않니?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였는데 그걸 없앤 건 정말 그 좋은 서비스 포인트는 맞습니다만 과연 이 정도의 비용, 사실 그 택시 기본료보다도 더 비싼 호출료가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어 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대출 금리가 쌌던 게 진짜 매력적이었고, 쉬운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 정말 카카오뱅크 거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쓰고 있어요. 근데 올랐죠. 직접 당사자입니까? 계속 직접 당사자입니까 지금? 지금 그렇다고 이제 취재 기자가 바로 제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없고 저를 감출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정말 기사를 쓰면서 이 수치가 거짓말 안 하는 게 맞구나. 6월 기준 저희가 지표를 썼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고 뭐 주변 선배들 카뱅 마이너스 통장들 많이 뚫어놓고 있는데 3개월 갱신 시점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산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 3개월 됐는데 왜 올랐어? 저도 뭐 한 달 남았는데 그럼 나도 여지없이 한 달 뒤에 올라 있고 그래서 금리가 1%포인트는 그냥 훅 올랐던 것 같은데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정말 금리 좋았어요. 그렇죠. 은행도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싼 금리 얘네가 내세우는 이유가 맞구나. 뭐 그랬잖아요. 뭐 저기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직원 덜 있어도 되고 점포 운영 안 해도 돼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금리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출범 이 목표 다짐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점포 있고 직원 다 있는 은행들보다 금리가 이제 더 올라갔다니. 정말 야 취재 기자의 깊은 분노가 진짜 느껴지네요 지금. 네. 뭐지?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비단 뭐 카카오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민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요기요랑 이렇게 있었을 때 독일 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독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독과점의 형태가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아까 이제 우리 성앵커께서 스튜디오에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쟁자들을 다 없애놓고 처음에 이제 공짜로 서비스를 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에 있는 다른 판매업자들 플랫폼들보다 훨씬 싸게 하면 일단 회원을 다 모집해서 여기에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원래 돈을 많이 받던 경쟁자들은 시장에 도태되고 혼자만 살아남아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비자들이 얘밖에 선택을 못하는. 그러면 이 사업자는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지위를 지금 카카오가 가지게 됐다. 여러 분야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전반에 걸쳐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근데 이게 비단 꼭 이런 그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늘상 있어 왔던 게 우리가 뭐 식량주권 할 때도 사실 나왔던 얘기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다 이거였잖아요. 사실 뭐 진짜 옛날로 가면 우루과이 라운드 때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오늘 다음 한 메일에 우루과이 라운드 너무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르게 볼 점은 그 예전에 그런 독과점 기업들은 어찌됐든 시장을 평정하면서 이 소비자와의 관계만 맺는 그런 관계였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요금 사용자, 뭐 수도 사용자. 근데 이 플랫폼 기업들은 양면 시장에 있다 보니 그 뒷단에 소상공인들, 작은 판매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게 양쪽이다 보니 이쪽 소비자들 단에서는 굉장히 뭐 수수료들 안 받고 무료로 주고 오히려 저가로 해서 이익을 주지만 그 이익이 나오는 원천은 따져보면 이 뒷단에 뭐 소위 말해서 이 판매자들,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줄이고 쥐어짜고 이렇게 해서 그 이익을 만들어낸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들이 되는 것이고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모텔 업주들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쿠팡 취재를 워낙 또 여러 차례 디테일하게 했었으니까 야놀자 이야기 이번에 취재하신 걸 보니까 야 어쩜 그렇게 그 정말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있더라고요. 방식이 똑같죠. 그 지금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야놀자만한 앱이 없는 거고요.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숙박업소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거기서 가격도 엄청 싸고 뭐 할인 쿠폰 막 팍팍 붙여줘 뭐 수시로 무슨 특가 뭐 상품 올라와 뭐 이런 기업이 이런 앱이 없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정말 양면 시장 그 반대쪽 속에 이제 입점 업체들 제휴 업체들 제휴 모텔들은 죽어난다 하는 거죠. 남는 돈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아니 근데 아까 지금 이동경 기자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도 쿠폰 말이에요. 아까 그 업주분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쿠폰을 더 받으려고 광고를 더 비싼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 차이가 좀 큽니까? 기사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뭐 간단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쿠폰이라는 거는 광고의 대가로서 일부를 대가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광고비를 야놀자에 넘겨주고 야놀자는 그거에 한 20에서 최대 30% 정도를 이 쿠폰으로 발급을 해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쿠폰이 붙어서 이제 5만 원짜리 방에 어떤 만 원짜리 쿠폰이 딱 붙어서 이게 4만 원인 방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업주분이 자기 방값을 4만 원에 떨어뜨려서 이게 이제 경쟁이 되느냐? 같은 가격이잖아. 같은 가격 소비자가 지불하는 건 여기는 쿠폰을 받아서 4만 원이 됐고 이건 그냥 4만 원에 내가 떨어뜨렸다고 5만 원짜리 방을 깎았죠. 그러니까 할인을 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방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 방은 5만 원짜리가 20% 할인, 그러니까 내 좋은 원래 5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방을 내가 20% 할인하고 되게 혜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 방은 원래 4만 원짜리 같으니까 차이 나겠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쿠폰이
다다익선인 거고. 그렇네요. 다다익선이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당연히 기존 광고비의 일정 부분에 떼주는 거기 때문에 애초하는 광고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순환이에요. 왜냐면 쿠폰은 소진되니까. 그렇죠.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쿠폰 노예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썼어요. 업주분들 제가 9명, 10명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쿠폰에 완전 들들여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쿠폰이 떨어지면 광고비를 다음 달에 올릴까 말까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놀자 앱에 들어가면 업소들이 쫙 뜨면 그 옆에 쿠폰 붙어있는 그렇죠. 네. 업체들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여기 쿠폰 붙어있네 하고 거기부터 가니까. 거기가 그렇죠. 원래 5만 원짜리인데 여기 4만 원 나왔네 하고 가는 거지. 그렇죠. 원래 4만 원짜리 붙어 있는데 쿠폰 안 붙어 있는 데는 비슷하다라도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무조건 쿠폰 받아야 되는 거죠, 업주 가겠지만,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제 그 마음속에 그 혜택감이라고 해야 될까? 효용감 이런 걸 준다는 거죠. 그게 뭐 비교해 보면 뭐 아울렛에 빨간 딱지 붙어 있으면 사게 되는. 그렇죠. 5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면 우리는 10만 원 그걸 사지 10만 원짜리 옷을 사지는 않는 거죠. 아니 근데 야놀자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꽤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꽤 오래됐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손정희 회장님,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님이 참 저한테 소프트뱅크 이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쿠팡도 그랬고, 그렇죠. 쿠팡도 손정희 회장이 이 투자하는 기업엔 다 이 비밀이 있어요. 정말 혹독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딱 보고 돈 벌 애들이야. 그래서 이번에 야놀자를 7월에 이미 기사가 이제 1조 내 2조 내 얘기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2조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야놀자라는 기업이 이게 옛날에 알던 오늘 한 매일 많이 나오네. 다음 카페 그 야놀자가 아니네. 예를 들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기사들을 본 거고 이거 들여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역시 손정희 회장은 이 사업 모델을 정확하게 동일한 원칙에 안에서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사실 이제 쿠팡이 초기에 이제 그 물류센터부터 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이제 판매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기반 시설을 만들기까지가 적자 폭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뭐 그렇죠. 거의 뭐 몇천억 대는 뭐 기본으로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도 계속 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이제 한때 위메프부터 해가지고 정말 온갖 이 커머스 기업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구원투수처럼 그 적자를 다 메우고 버텼죠. 그래서 결국 그 시장에서 쿠팡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뭐 매출 자체가 어마어마해진 기업이 지금 됐는데 손정희 회장이 실적 발표 때 소프트뱅크 실적 발표 때 이 한국의 넘버원 이 숙박 플랫폼 업체라고 소개를 했고 자기가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소위 그런 어떤 비상장 기업들의 소개를 할 때 가장 첫머리에 세웠어요. 그게 뭐 중간에 나온 게 아니라 딱 전환하고 기업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한국의 야놀자입니다 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이 손정희 회장도 이 기업을.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손정희 회장의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실제로 인터파크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여기 매물로 나왔는데 지금 야놀자가 인수를 한 해 만에 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자금력이 확보가 된 정도 스윙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지금 실탄이 생겼습니다.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시장을 좀 그러니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미 갖고 있고 이미 많이 컸지만 근데 오늘 저는 사실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이동경 기자의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게 정말 5만 걸 다 하더라고요. 네, 숙박과 관련된 거는 정말 A부터 Z까지 다 한다라고 보면 되죠. 사실 이제 야놀자의 성장과 함께 입점 업주들이 받는 고통을 다루는 기사들은 뭐 간간히 있어 왔어요. 뭐 아예 세상에 없던 일이라는 꽤 오래 묵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야놀자가 이 숙박의 1부터 100까지를 다 한다는 거는 그동안 야놀자라는 기업의 성장의 측면에서만 다뤄줘왔지 이게 또 다른 이 야놀자의 뭐라고 할까 이 플랫폼이라는 그 숙박 플랫폼이라는 그 기반을 넓히고 그 안에 사람을 딱 담궈두고 자기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됐었던 면이 있거든요. 거의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고객하고 판매사, 그러니까
고객과 모텔 업주를 연결시켜주는 네. 요 소개업체, 중개업체에서 벗어나서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네. 모텔 프랜차이즈 업체에 프랜차이즈. 업계로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업체가 그러니까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렇죠. 업체들이 생긴 거예요. 6개 브랜드가 네. 벌써 6개. 그것도 공격적으로 인수를 계속 해나가고 브랜드만 6개고 그 브랜드에 그러니까 가맹이 돼 있는 모텔 숫자는 237개 전국적으로. 네, 237 물론 이제 여기 야놀자의 적지 않은 반론은 숫자입니다. 있습니다. 반론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게 뭐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뭐. 지경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경은 이제 없다. 이 브랜드라는 소위 이 브랜드 내 파워에 기반한 어떤 그 프랜차이즈업을 제공할 뿐이지 자기들이 막 그 거기에 사장을 안 치고 직접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건 아닌데 글쎄요. 그럼 야놀자 네. 입장에서는 그냥 중개하면 되지 왜 프랜차이즈 업체를 인수했느냐? 그렇게 또 저희가 되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기사에서도 그 연결고리를 타고 들어갔지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고 직영은 안 합니다. 이제 저기 사장님 하고 싶은 분들 하세요라고 이제 사장을 모집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모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뭐가 있느냐? 모텔을 새로 세우거나 어쨌든 기존 모텔을 뭐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싹 그 브랜드 기조에 맞게 이제 기존 공간들을 재창조를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벽지 색깔부터 다 그 모델에 네. 맞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설계비, 공사비가 발생하는데 설계는 이제 야놀자의 건설 자회사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또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우린 정말 브랜드만 이렇게 빌려드려요. 이게 저기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가 아니라 사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 치킨 업체가 가맹비만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본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 그 다음에 뭐 야채, 뭐 하다못해 그렇죠. 제일 중요한 닭 같은 거를 본사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딱 얘기하시는 네. 게 모텔도 야놀자 모텔 가맹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리모델링이 아시잖아요. 리모델링이 돈이 많이 이게 그 수익률이 이게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이게 설계 도면만 최대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 도면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그럼요. 표준화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없던 걸 창조해가지고 설계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 약간 변형을 해서 바꿔치기. 네네.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전혀 새로운 건 아닌 것들을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으로 만들었는데 어차피 가격은 6천만 원씩 다 똑같아요. 이게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리모델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자회사가 이제 수익이 좋아졌고 이 재무제표가 좋아졌고 거기에 이제 지금 또 뭐 있습니까? 그 키오스크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그 객실 정보 시스템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카드키 꽂으면 뭐 불 들어오고 꺼지고 막 통제하고 이제 모텔에서 일부 뭐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뭐 이런 시스템 회사 그것도 국내 1, 2 업체 다 인수해서 가지고 있죠. 거기에 최근에 뭐 비품 회사, 샴푸, 뭐 음료수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 인수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는 직접 영업은 안 해. 가맹 사업만 하니까 뭐 그렇게 너무 몰아붙이지 마. 한두 이제 가만히 보면 리모델링부터 뭐부터 이게 다 물론 강요는 안 하죠. 안 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쫙 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강요는 안 하지만 누구도 강요를 한 적은 없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생태계가 돼버리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고. 싹 지금 야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제 모텔 업주분들께서 화를 내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그 지금 여기서 이 야놀자가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빅데이터거든요. 네. 각 모텔 업주들로부터 받은 숙박 정보를 모아서 자신의 프랜차이즈 모텔을 입지를 고르고 진출을 하는데 혹시 이용을 한다면 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모텔업이라는 게 뭐 플랫폼 기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고객들의 빅데이터가 사실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모텔 같은 경우에 뭐 기사에도 잠깐 표현이 됐지만 자주 이용하는 장소, 지역, 시간대, 연령대 그리고 얼마 정도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고 빅데이터화 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노하우인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새로운 자기 브랜드 업체에게 그걸 고스란히 전수해주고 새로 모텔을 열 때도 그 정보를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분 이용하지 아니 광고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뭐 몇만 개 객실 정보 데이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는 거고 실제로도 이번에 그분께서
그 인터뷰에 직접 인용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 못하고 이제 음성 대역을 썼지만 그분 말씀이 정말 보는 거는 뭐 아주 쉬운 일이다. 100% 이용 그 데이터들을 이용한다고 봐야 한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앱들을 이용할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최근에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나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없는 친구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등록이 돼 있는 친구의 아이디로 차를 빌려서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기사가 좀 많이 됐었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이곳에서도 좀 있다면서요? 심각하죠. 이거는 왜냐면 이 미성년자의 숙박과 관련된 거고 그거에 따른 이제 어쨌든 혼숙과 관련한 문제겠네요. 그렇죠. 이제 현행법상 혼자 자거나 미성년자 혼자 자거나 이 부모 뭐를 동반해서 자게 되면은 괜찮은데 이 미성년자가 이 혼숙을 하게 되면은 불법이죠. 불법이거든요. 모텔 업주가 처벌받는. 모텔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모텔 업주가.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야놀자로부터 이제 한 개인이 예약을 했을 때 넘어오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도 닉네임이고 본명도 안 업주들이 볼 때는 연락처나 핸드폰 번호 정도 나오겠네요. 달랑 적혀 있고 이제 그래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의무가 있다면 확인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빈틈이 생기는 거고 또 그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하는데 들으시면서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이 방송 어디까지 가능해요? 업주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겠다. 더 열심히 잘 보겠다. 다만 예약자가 미성년자인지만이라도 고지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키를 수령할 때 한 번에도 더 물어보고 더 자세하게 보고 확인을 하지 않겠느냐는 건데 미연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그 정도는 다 해달라는 거죠.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 모르겠으나 야놀자 측에서는 그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뭐 이런 거라면서요. 네, 성인 인증을 하게 되면 주민번호가 수집되게 되는데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뭐 규정들을 뭐 하단에 게시해서 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뭐 이런 어쨌든 뭐 모든 경우에서 그렇겠지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법이 따라가는 속도는 항상 늦게 마련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폐해 또는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는 피해들을 막는데 기존에 사실 기업들이 독과점을 했다. 또는 이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고 하면 규제를 받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 아직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뭐 하여튼 법 적용의 문제, 법이 없거나 적용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이번에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중요한 문제 의식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런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는 움직임이 소위 이 자본주의의 발상지 혹은 뭐 자본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사실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규제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규제를 왜 해야 되냐라고 보니까 가파, 구글, 뭐 애플, 뭐 저기 뭐지 페이스북, 아마존 그 4개 회사들이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렇죠. 이대로 두면 좀 안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한 거죠. 기존에 사실 미국의 이 반독점법 체제 자체는 독점을 해서 소비자한테 피해가 생기면 실제로 가격을 올려서 뭐 전기가 됐든 뭐 방송 콘텐츠가 됐든 뭔가 독점의 피해가 일어나야지만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어요. 취지였고 그러다가 리나 칸이라는 뭐 우리로 치면은 이제 공정위원장이 새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안 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소상공인들, 판매자들은 쥐어 짜진다. 이거 규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경쟁이 결국엔 저하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페이스북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이제 경쟁 플랫폼이나 경쟁 SNS가 생기면 사요. 네, 그렇죠. 사버리는 거죠. 왓츠앱이라는 이제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앱이 있었고요.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쟁 기업을 인수하고 나면 나중에 경쟁 효과는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에 걸맞는 또 필적할 만한 SNS가 사라지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막 신생 기업들이 나타나서 경쟁을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빅테크가 너무 커지니까 사버린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게 리나칸의 박사 논문이었고 그 논리가 굉장히 이제 호응을 받은 거죠. 그 호응을 받은 끝에 공정위원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하원 규제나 아니면 이 공정위 규제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런 법안들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이 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인앱 결제. 그 이제 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에서 처음 발의를 했죠. 이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면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지금 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앱 안에서만 결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수수료가 애플이면 애플, 구글이면 구글에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에서 결제하지 말아라라는 그게 이제 인앱 결제의 정책인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방지 법안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이번 주에 아마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법안에. 왜냐하면 이제 인앱 결제나 이 자체는 전 세계적인 시장에 공이 이렇게 적용된 사안이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잖아요. 플레이 스토어 안에서만 게임을 결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게임 업체들이 가만 보니까 처음에 론칭하고 업체가 작을 때는 게임 값도 얼마 안 되고 사용자 구매하는 사람도 얼마 안 될 때는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수수료만 해도 수조 원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얘네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져간다. 도로를 자기가 닦은 것도 아닌데 일단 도로를 자기 거를 쓰니까 도로 이용료로만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일단 사실. 판을 깔아준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말은 있겠으나 이 부분이 이제 불공정 경쟁에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또 플랫폼 전문 기자 이동경 기자와 함께 또 플랫폼 업체의 정말 몰랐던 이면 저는 정말 오늘 야놀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지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뭐 그 여러 사업들을 인수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프랜차이즈도 사실 몰랐고요. 그리고 쿠폰을 위해서 이렇게 업주들이 또 말 그대로 쥐어 짜지고 있는 계속 이세욱 팀장도 강조를 하고 계시는 지점인데 소비자들에게만 좋다면 상관없냐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동경 기자 고생 많으셨고 또 깔끔하게 클로징하고 이제 오늘 또 스트레이트 후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아니 순서는 외웠는데 뭐 앞에 뭘 구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바로 할까요? 모른 척하지 말고. 아니 그 순서를 외웠어요 이번에.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방사수 어디 갔어? 본방사수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